받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이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이 과거에는 딸기를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셨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고령화 되면서 농작업이 많이 소요가 되는 딸기가 줄고 대신에 감자나 포도와 같은 품목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반면에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남원보다 재배 면적이 적었었는데 현재는 늘고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준비된 거 자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질문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이제 수확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딸기 산업하고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표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딸기는 아주 많은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더 많이 하고 있냐, 어느 나라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냐, 색깔이 진한 나라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겠죠. 보시는 색깔이 진한 나라는 여기 중국, 미국이 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중국 옆에 여기 남한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생산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딸기 생산량 세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제9위에 해당할 정도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것을 또 많이 수출도 하고 있는데 수출 순위는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저희 나라에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수출도 잘 하고 있고 수출을 잘 하니까 또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 딸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딸기 재배 면적이 작년 기준으로 보시는 6,85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고요. 어디가 가장 많이 하냐면 경상남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저희는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딸기 재배 면적이나 농가 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 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면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농가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0대 주산지는 논산, 100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주인데 50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밀양과 담양, 산청, 하동 다 500헥타에서 400헥타 고만고만하게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뭐 고령, 부여, 거창, 완주는 200헥타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러니 200헥타고 300, 400, 500헥타를 하는 지역은 1000헥타를 하는 논산을 도저히 앞지를 수 없는 논산은 정말 탑을 달리고 있는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서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제가 1996년도에 처음 논산에 농촌 지도사로 발령을 받고 그쪽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품종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논산에서는 여봉, 여홍, 막 도치오도매가 들어오고 악기희매가 들어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농가들로부터 그닥 선호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나온 매향과 서량이라는 품종이 본격적으로 농가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내 품종이 많이 재배가 이루어졌는데요. 2005년도에 9.2% 국내 품종이 그러다가 2000년대 초 10년도에 61%, 2014년도에 86%, 2019년도에 95%, 작년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 국내 품종이 올라갔냐면 97.8%, 약 98%를 국내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이 딸기인데요. 재배되는 원예 작물 중에서 국내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거가 딸기라고 합니다. 이 딸기는 심지어 우리 품종이 해외에 나가서 로열티를 받고 있기도 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재배 면적은 작년 기준으로 6,856헥타르고 그걸 팔았을 때 생산액이 얼마냐면 1조 2,270억 원인데 그게 어느 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냐면 채소 생산액에서 10.9%를 차지할 정도고 모든 채소 중에서 1등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이 딸기가 되겠습니다. 수출 많이 하고 있죠. 남원도 수출하고 있고 완주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원예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 거가 수출을 통해서 소득을 내고 있는 품목이 아까 딸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수출 거의 못했겠죠. 우리 품종이 그닥 좋지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품질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약 440만 달러였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5,848만 달러까지도 10배 이상 수출 금액이 높이 올라갔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졌던 해인데 코로나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불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하고 22년도까지 딸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였는데 어떻게 딸기 수출은 더 잘 되었을까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요. 지금 이 사진은 작년에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수출 딸기 런칭쇼를 하는 사진이에요.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한국 딸기가 과거에는 일본 딸기에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일본 딸기가 고가에 팔리고 한국은 거기에 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한국 딸기가 굉장히 맛있고 품질이 좋으면서 또 이제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딸기를 비싸게 사 먹고 싶어지는 그런 품목으로 이제 인식이 변화가 되었고 특히 젊은이들은 기념일이 되면 한국 딸기를 선물로 주는 거가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딸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냥 싸게 먹는 딸기가 아니라 정말 값어치가 있는 프리미엄 딸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판매 전략을 바꾸다 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금액도 잘 받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비행기는 뭐냐면 딸기 수출 전용 비행기예요. 수출을 할 때 신선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딸기를 완주해서 따잖아요. 그러면 그 딸기를 공선을 해서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올라갑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양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베트남 백화점에 저희 딸기가 깔려요. 하루 만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겠죠. 항공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맛있는 딸기를 싱싱하게 굉장히 품질이 좋게 동남아시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지고 판매가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물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보조를 일부 해주고 또 이제 항공사와 MOU를 체결을 해서 항공사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운항비를 좀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농가들 수출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WTO 그 회의 결과에 의해서 수출할 때 항공료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선박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물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수익 단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로 이동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럼 배로 이동했을 때 그 신선도는 어떻게 유지하냐. 농진청에서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고 또 이산화염소로 소독을 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선박으로 운송을 해도 일주일까지는 선도가 유지되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 여기도 그런 기술이 좀 도입이 돼서 수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홍콩으로 가면 다 비행기로 가나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비행기 말고 배로 수출을 하는 것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수출하는 기술을 자꾸 개발할 거고 또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주로 수출이 되는 품종이 과거에는 매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매양 대신에 새로 나온 금실이 지금은 주력 품종이 되고 있는데 수출되는 품종 중에 금실이 약 4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금실 외에 이 알타킹도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알타킹 말고 킹스베리라든지 또는 뭐 하이베리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수출이 되고 있고 일부 서량도 단단해서 맛도 괜찮고 경도도 괜찮은 겨울철에는 서량도 수출은 되고는 있습니다. 알타킹 금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많이 재배하고 계신가요? 전혀 안 하세요 혹시? 금실 조금 하시는데 그분은 혹시 어디로 출하하세요? 농협에서? 그러면은 같이 공선해서 나가는 거네요? 대형 유통 매장으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은 자가 선별구장에서 계속 출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타킹은 경북에 있는 과채시험장에서 만들어진 품종이고요. 가장 좋은 그 장점은 뭐냐면 당산비가 굉장히 조화가 잘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아쉬운 점은 서량을 제외한 모든 신품종들이 갖고 있는 흰가루병에 약하다는 것, 그 다음에 수확량이 좀 적다는 거가 단점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금실도 마찬가지긴 한데 금실도 경도가 굉장히 좋아서 수출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수확량이 적죠. 그리고 흰가루병이 약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딸기 식물체를 보면 잎과 보통 식물체는 뿌리, 줄기, 잎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럼 딸기의 줄기는 어디일까요? 딸기의 줄기는 여기 관부라고 하고 또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딸기 줄기입니다. 단축 줄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토마토를 생각해 보면 뿌리, 줄기, 잎이 있는데 줄기는 땅 속에 있나요? 땅 위에 있나요? 땅 위에 있어야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딸기의 줄기라고 해당이 되는 이 관부는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땅 위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을 할 때 관부가 묻히지 않게 정식을 하라는 이유는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땅 속에 들어가면 거기로부터 관부가 묻히게 되면 초세가 늦게 잡히고 잘 안 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땅속에 있는 다른 병원균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관부가 정식할 때 묻히지 않도록 심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보시는 그림에서는 딸기 뿌리의 모습인데 딸기는 굵은 뿌리인 1차근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뿌리인 가는 뿌리인 2차근과 3차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근이 하는 역할과 2차근, 3차근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1차근은 주로 무슨 기능을 하죠? 지지 역할을 해요. 1차근은 굵은 뿌리는.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장 양분을, 그러니까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 역할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육묘 시기에 1차근이 많게 육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딸기를 생산을 할 때 1화방은 2차근이나 3차근이 흡수한 양분을 가지고 생산을 하지만 2화방은 1차근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끌어당겨서 2화방이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1화방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육묘 때 1차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2화방 또는 3화방 때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1차근을 많이 만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개 이상 육묘 중에 만들어야 할까요? 적어도 15개 이상은 돼야 되고 20개에서 30개가 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1차근이 많은 묘하고 많지 않은 경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차근은 어느 때 많이 만들어질까요? 똑같이 육묘를 하고 있는데 상토의 배수성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가 딸기 뿌리들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막 뻗어 나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물이 많으면 열심히 뻗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삽목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볼까요? 삽목한 묘에 1차근이 많을까요? 삽목은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해서 1차근이 많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바로 2차근, 3차근으로 가죠. 그래서 삽목묘는
유인모에 비해서 일착은 수가 많지 않아요. 개수도 많지 않고 길이도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삼목묘가 일화방 수확량이 유인모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사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사는 물이 쭉쭉 빠지죠. 마사에서 물 키우신 분들 뿌리 기억하시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배수성이 일차근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삼목묘는 물을 너무 자주 주다 보니 그 마사와 같은 일차근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유인육묘를 할 때 일차근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되는 상토를 이용을 해야 되고 물 관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차근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1화방뿐만 아니라 2화방까지도 수확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딸기 꽃입니다. 딸기는 보통 모든 열매들은 수정이 이루어지면 씨방이 굵어지면서 열매가 되는데요. 딸기는 그렇지 않고 여기 꽃받침 위에 부분인 화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비대가 이루어지면서 딸기 과실이 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딸기 씨가 딸기 하나에 몇 개가 붙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딸기 씨를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세냐면 포를 떠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 여기 있는 부분은 다 줄어들고 수분이 날아가서 씨만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이 딸기 씨를 제가 세봤는데 저는 한 15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딸기 씨가 보통 150개에서 400개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400개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보통은 200개, 150개에서 200개 내외 이 정도인데요. 씨앗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씨앗 하나하나가 다 수정이 이루어져야 예쁜 모양의 딸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일부가 수정이 안 되면 어떤 딸기가 돼요? 기형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깝죠. 딸기 비쌀 때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수정이 안 되면 비품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200개가 되는 암술 머리를 벌들이 수정을 다 일일이 골고루 해줘야 예쁜 모양의 딸기가 되는 거고, 그 일부를 벌들이 수정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 기형과가 되어서 비품으로 나가야 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예쁜 딸기를 우리가 수확하려고 하면 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벌이 많이 날아다니면 일을 잘하는 걸까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꽃잎이 잘 떨어지면 수정이 잘 됐구나를 아시죠? 예. 근데 그 전에 미리 아셔야 돼요. 그 전에. 그래야 게임 끝 하기 전에 아셔야 되잖아요. 딸기꽃은 3일이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때를 놓치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일주일 정도 계속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꽃대를 꺾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기 전에 수정이 잘 되고 있냐를, 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꽃가루가, 노란색 꽃가루가 꽃잎에 많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벌들이 열심히 다녀서 다 묻히고 다녀서 꽃가루가 꽃잎에 안 묻어야 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잘 될 거라 가름을 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꽃잎이 잘 떨어지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꽃에 꽃가루가 많이 묻어 있다 하면 지금 수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벌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빗자루 이렇게 쓸고 간다든지 바람을 일으켜서 묻혀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기형과가 안 생기는 거죠. 꽃과 관련된 이제 이상 증상들인데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꽃잎에 약간 수침상의 증상들이 살짝씩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가면 딸기한테 문안 인사를 할 때 속잎에서 나오는 일액을 보고 그다음에 꽃이 괜찮은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꽃잎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어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의 전조 증상일까요? 잿빛이 올 수 있다.
예, 잿빛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오른쪽처럼 핑크색 꽃잎을 보면 예쁘긴 하지만 뭘 알 수 있는 거죠? 흰가루 이 하우스에 곧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왼쪽에 꽃잎 하나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요. 뭐가 올 수 있는 징조죠? 여기에서 생기는 거 잿빛 곰팡이. 그렇죠? 예, 붙어 있는 것들 가능하면 떼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 하냐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잿빛 걸려가지고 병나는 거 속상해 하는 것보다는 시간 있는 대로 우리는 항상 딸기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보인다고 하면 제거해 주는 거가 잿빛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시는 것은 무슨 병인지 잘 아시죠? 뭐죠? 꽃곰팡이. 꽃곰팡이는 꽃의 어디에 생기나요? 래 생기는 것은 잿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꽃곰팡이는 암술 머리에만 생겨요. 암술 머리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곰팡이 균사는 어쨌든 식물체에 있는 양분을 빨아 먹잖아요.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묻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암술 머리에 있는 양분을 곰팡이가 다 먹으면 꽃가루가 내려갈 수가 없어서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형과가 되거나 또는 꽃대를 다 꺾어내기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딸기 씨가 150개에서 2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개에서 200개 되는 암수를 벌 한 마리가 와서 한 번에 다 수정하고 갈까요? 그럴 순 없겠죠. 보면은 뭐 잠깐 왔다 가잖아요. 하우스에 꽃곰팡이가 있는 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왔다 간 벌이 그 다음 꽃으로 몇 번을 갈까요?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 꽃에 벌이 한 마리만 올까요? 여러 마리가 오겠죠. 여러 마리가 온 벌들에서 묻혀진 곰팡이가 여러 꽃을 다니면서 옮긴다라고 하면 바로 발견을 못했을 때 일주일 만에 하우스 한 동이 전체가 꽃곰팡이로 다 확산될 수가 있어요. 잘 아시죠? 그럼 꽃곰팡이는 어디서 먼저 생길까요? 하우스 내에서 어느 부위? 이 곰팡이도 결국은 습이 많아야 먼저 생기기 때문에 각골에서 먼저 생겨요. 거기서 생긴 걸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하우스 각골 쪽으로 관찰을 하시는 거죠. 곰팡이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얘는 바로 따내고 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해서 얘를 막으려고 하다 보면 방제가 항상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바로 따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러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거를 잘 못 보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갖고 있는 핸드폰이 워낙 사진 기술이 좋죠. 일단 잘 안 보이시면요. 찍어서 확대하시면 돼요. 찍으실 때 위에서 찍지 말고 약간 측면에서 찍으세요. 측면에서 찍고 확대하면 곰팡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곰팡이가 보였다 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시면 전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곰팡이가 저 꽁곰팡이가 생기는 화방은 주로 어느 화방에서 많이 생기나요? 몇 화방? 1화방 생기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1화방은. 주로 어느 화방이요? 2화방. 2화방 꽃이 언제 필까요? 보통 12월 초에 피면 다행. 중순에 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하우스 안에 저온 약광기에 습은 많다 보니까 2화방 꽃에서 꼼꼼팡이가 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2화방 꽃이 언제 피게 조절하는 게 좋냐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피도록. 그럼 꽃대는 언제 나와야 돼요? 11월 중하순에는 나와서 12월 초에는 꽃이 피는 게 안전하죠.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 암술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일단 암술머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다음 얘는 또 뭐가 이상하죠? 여기가 정상인데 비교했을 때 뭐가 없어요? 수술이 없어요. 이게 정상인데 왼쪽 사진은 보여야 될 이 암술이 안 보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는 증상들의 원인이 대부분 입선충이었어요. 입선충이 있으면 저렇게 꽃의 기형으로 발생을 해서 이거 선충약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선충이 아니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생 용어도 생겼어요. 앞상화라고. 이게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꽃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억제제를 썼다거나 또는 침투성이 강한 약제를 잘못 썼다거나, 그러니까 꽃이 만들어질 시기에 잘못된 약제나 농자재를 썼을 경우에 저런 꽃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꽃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혹시 올해 순머지가 몇 프로 정도가 나왔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타 년도에 비교해서 이제 좀 눈에 띄게 보인다는. 네. 뭐 아직은 순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원인입니다라고 밝혀낸 자료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유추를 하냐면 일단 순머지는 봄포보다는 육묘장에서 이루어진다. 꽃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꽃눈이 과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애가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다 꽃눈으로 만들어지면서 끝 하는 게 순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머지가 왜 생겼냐? 결국은 그것도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일 건데 뭐에 대한 스트레스냐? 대체적으로 수분 스트레스 아니면 양분 스트레스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꽃눈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통 여기는 많이 안 하시지만 타 지역 중에 어떤 부분은 일부러 딸기를 한번 확 시들게 해요. 물을 아주 안 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줘서 꽃눈 분화를 촉진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보면 순머지가 좀 있고, 그 다음 그 양분을 꽃눈 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 안 주었을 때, 특히 1번 자묘에서 순머지가 많은데 1번 자묘는 왜 더 많을까요? 3, 4, 5, 6에 비해서 일찍 받아서 노화돼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어미모로부터 유인모들이 양분을 얻어 먹지만 형님이 동생들도 먹여 살리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형님은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상대적으로 양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파리 나오는 속도도 되게 늦잖아요. 전개 속도도. 그러다 보니까 1번 자묘가 순머지가 더 많은데 그걸로 봤을 때 양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순머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꽃수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타 지역도. 예전에 비하면 고설 같은 경우에 꽃을 많이 남기시는 분은 15개도 남기셨어요. 12개에서 15개까지 꽃을 남겼다가 나중에 못 따는 것들을 꺾어내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15개 남겨놓으실 분이 그닥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남기면 뭐 10개에서 12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전체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은 뭘로 보고 있냐면 7월달, 8월달 너무 긴 장마로 인해서 작물이 동화산물을 만들어서 뿌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육묘하신 분들 뿌리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예년에 비해서 뿌리 안 좋았잖아요. 잘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야간 온도가 좀 떨어져서 금권 온도가 내려가야 흰뿌리가 쭉쭉 나오는데 8월 중순 이후에 올해는 어땠어요? 9월 초까지 계속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뿌리가 예쁘지가 않았어요. 많이 못 만들었던 거죠. 2차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1차근도 그랬어요. 제가 꽃눈보나 검경을 사무실에서 하면 보통 1차근들을 많이 잘라서 개수로 확인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1차근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수확량이 그거에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꽃수 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적과하셔야 됩니다. 꽃수가 적으니까. 딸기, 그러니까 뭐 남원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감안하시되 그러면 적과를 또는 적화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작전이 세워지는 거죠.
딸기 가격 상승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가격 부분은 항상 이게 이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수확량은 적을 거라 보는 거고, 수확량 자체가 적으면 가격도 그렇게 높아져야 맞는데,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같아요. 딸기 정식 시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도 있고 고령지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고냉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꽃눈 분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식을 할 건데요. 제가 꽃눈 분화 검경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16년도, 17, 18년도까지만 해도 여름철에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그래서 꽃눈이 늦어질 거라고 했어도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갈수록 정말 꽃눈이 분화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9월 10 전후로 많이 심으셨었는데 이틀, 3일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서 작년에는 2013에서 15일이 적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15에서 18이 적기더라고요. 분화 속도로 봤을 때. 그러면 농가들은 불안하잖아요. 옆집은 심었는데 내보는 분화가 안 됐어 라고 해서 막 일찍 심으시려고 해요. 그러나 기본은 항상 분화가 된 묘를 심는 게 원칙이데, 분화가 될 때가 너무 늦어진다, 20일이 넘었는데도 분화가 안 됐다, 그러면 분화가 안 됐어도 20일에는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20일 이후에는 정말 희한하게도 야간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활착 기간이 길어져요. 우리가 9월에 딸기를 심으면 10월 중순 보온이 막 시작이 돼야 되는 그 시기 한 달이 초세 잡는 유일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20일 이후에 심어서 활착 기간이 길어지면 그 초세를 못 잡고 겨울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20일 전에 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맞춰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묘를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늦어도 9월 15일 전후에는 딸기를 심도록 꽃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육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정식을 하는데, 딸기를 심어놓고 온도가 높은 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걸 걱정하셨잖아요. 딸기를 심고 온도가 높은 거는 매번 반복이 되는 거고, 해에 따라서 더 그게 심한 해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분화는 됐고 때도 돼서 심긴 했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 예를 들면 2년 전에 그랬죠. 10월 달에 평균 낮의 온도가 3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이 다시 왔구나라고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차광해줘야죠. 낙엽보온 커튼이 있으면 낮에 쳐주셔야 돼요. 결국은 고온에 의해서 병에 문제가 되는 시드름병이 온도가 높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때 야 그걸 어떻게 다 걷었는데 또 치냐 막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거 감수 못하면 보식하느라고 고생하셔야 돼요. 그러니 날씨를 잘 보시면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엊그제도 한 이틀 더웠죠. 그때 막 30도 넘었잖아요. 그때는 잠깐씩 차광을 해주시는 거가 후일에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낙엽보온 커튼이 있으면 꼭 활용을 하시고, 사광막을 이제 한쪽에 걷어놨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좀 쳐주는 거가, 특히 내 모가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쳐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온도는 낮 온도를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30도를 넘기지 않는 거를 저희는 부탁을 드려요. 1화방 출래하고 2화방 출래 어떻게 하면 바로 연속 출래 되게 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파리가 3장 나오고 2화방 나오면 좋은데, 혹시 올해 이파리 2장 나오고 꽃대 나오신 분들 안 계세요? 지금 2화방 나오는 거 보이시는 분 안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런 분들도 올해 좀 많거든요. 좋은 거는 2화방이 이파리 3장 나오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5장, 6장, 7장 뒤에 나오는 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참을 놀아야 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연속 출래를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딸기를 9월 중순에 심으면 그러면 2화방은 언제 만들어지냐?
대체적으로 9월 말 감흥, 10월 초 감흥 해서 10월 중순에는 어지간히 다 그 속에 꽃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파리가 3장이고 어떤 사람은 6장, 7장이냐, 그 차이는 딸기를 언제 심었냐예요. 딸기를 9월 초에 일찍 심으신 분들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이미 이파리가 많이 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늦게 심으신 분들은 바로 이어서 이 화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온 조건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잎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늦게 심으신 분들은 1화방 늦게 나오지만 2화방 연수출에 다 나오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빨리 따겠다고 일찍 심으신 분들은 1화방 분화시켜서 심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긴 하지만 2화방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그 잎수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2화방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2화방 분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분화 촉진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 시기에 맞춰서 저기압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한다거나 하는 꽃눈이 만들어지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딸기 재배 기술은 어떻게 정립이 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기술이 없던 시기에는 외국 문헌을 번역을 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동문과의 재배 기술 부분도 많이 감안은 했겠죠. 연구사들이 재배 기술의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 그 연구 결과들이 결국은 재배 기술이 차차 이렇게 변하거나 정립이 되는 걸로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연구사들만 그런 재배 기술을 정립을 하냐? 연구사들도 결국은 재배 기술력이 높으신 농가분들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그분들의 기술도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 정립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컨설턴트들이 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문을 닫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닫지 말라고 하고 뭐 비료 농도를 높이라고 하고 맹물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 맹물 주는 것은 엉터리다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은 응용과학이에요. 생물은 순수과학이죠.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을 이용해서 그만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거가 농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컨설턴트들이 하는 말들이 다 달라도 그 말대로 다 농사가 안 되진 않아요. 돼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라기보다는 내 지금 농장에서 내 딸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지금은 뭐 어떤 시기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그 농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내가 만약에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컨설턴트한테 의지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하듯이 선생님이 많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변에 농사 잘 지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 선생님만 따라가라고 그래요. 한 선생님 말만 듣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재배 기술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내 농장에 맞게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말을 다 종합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 선생님 따라가는 걸 일단 권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항상 따라 할 수는 없고 나도 내 기술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 농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강사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나한테 맞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 하나하나를 취사 선택하시면서 내 재배 기술력을 만들어 가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1, 2년 가지고 안 되겠죠. 지금 꽃이 막 한참 나와서 피어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온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몇 장 속에 꽃이 들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안 나온 애들은 잎을 확 까버릴까 그러면 꽃대가 또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한두 장 다음에 꽃대가 바로 나온다고 하면 잎을 깠을 때 손해잖아요. 그러니 지금 꽃대 안 나온 거가 아주 이제 낮은 비율일 거예요. 그죠? 높은 비율은 아니시죠? 그러면 그냥 그 애들은 이제 기다리시는 거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급한 마음에 잎을 다 제거해 버리면 이파리 몇 장 없는 상태에서 꽃이 나오면 정말 손해거든요. 잎이 잘 안 나오는 시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궁금하면 안 나온 포기가 정말 궁금하면 한 2포기 정도 뽑아 갖고 가서 센터에서 현미경을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몇 장 속에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관리하시면 되는데 저희 지역도 지금 한 분씩 오세요. 지금도 출래율이 30%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해보니까 그 안에 다 들었더라고요. 이제 한 장이나 2장 다음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기가 조금 궁금하시면 현미경으로 몇 장 속에 있는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진은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가 정화방의 모습인데 정화방 바로 옆에 액화방이 만들어지고 이 액화방이 이파리 몇 장 속에 꽃이 있는지를 볼 때는 이 상태에서 잎수를 하나씩 제거를 해서 이파리 3장 다음에 꽃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주요 품종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서량 품종은 무엇보다 농가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흰가루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장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점은 온도가 높아지면 쉽게 물러진다라는 거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도 농가분들의 재배 기술력을 많이 높이셔서 예전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밑에 금실 같은 경우 서량에 비해서 경도가 아주 높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이 안 나와서 서량을 일주일에 3번 딴다 하면 금실은 2번 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은 그거를 좀 견디기 어려워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일단 양이 많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금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킹스베리도 마찬가지로 양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품종은 아니기는 해요. 원래 킹스베리가 대과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과를 많이 해야 원래 품종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논산 같은 경우 딸기 킹스베리 장목반이 있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1화방에서 착과되는 개수를 5개 이상을 두지를 않아요. 그래야 큰 딸기를 따니까요. 그리고 양이 많이 나오면 항상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목반 내에서 한 농가당 한 동만 하세요. 양 조절을 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흰가루 약한 게 단점이고요. 죽향하고 그다음에 메리킨 2가지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품종인데 죽향은 반촉성이다 보니 좀 요즘 우리 농가들한테 선호가 되지 않는 품종이고 그다음 메리킨이라고 하는 게 촉성으로 새로 그 담양에서 나온 품종인데 맛이 아주 괜찮다라고 해요. 그다음 이제 알타킹은 경북에 있는 과체루 시험장에서 만든 품종인데 얘도 당산비가 좋아서 맛이 좋은데 흰가루가 약하고 수확량이 좀 적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 외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비타베리, 하이베리 2가지가 있는데요. 하이베리가 맛도 좋고 경도도 좋아서 수출 품종으로 좋겠다라고 이렇게 육성이 된 품종이고 비타베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함량이 많아서 농가들이 이제 새롭게 또 신품종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경도도 좋고 맛도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경도는 좋은데 과피가 물러요. 그래서 저장 유통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서량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품종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작전을 세워놓고 품종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 또 요즘 새로 나온 품종 중에 홍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홍성에 있는 개인 육종가가 만든 건데 서량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초촉성도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인제 만들어진 품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이 안정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딸기 모주 관리인데요. 지금 한참 모주 키우고 계시죠? 우리가 모주를 키울 때 혹시 양에게 이씨를 몇 정도 하고 계세요? 0.7 주세요. 또 일어방 개화 때까지 2.2. 죄송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모주. 모주? 네. 아직 양분 안 넣으세요 혹시? 안 키우세요? 모주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여름에 자묘에 0.6 정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모주도 양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여름이 아니라 온도가 낮아져서 겨울로 가고 있는 시절이고, 우리가 양액 재배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이씨를 낮게 관리하지만 겨울에는 좀 높게 관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모주 생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묘이지만 지금 시기는 좀 더 높은 이씨를 관리를 하는 거가 오히려 유리해요. 딸기 시험장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씨를 1.05로 했을 때 자묘의 소질이 가장 양호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그거를 심었을 때 그 다음에 런너가 나오는 숫자, 그다음 자묘가 나오는 숫자를 봤는데 이게 이씨를 0.6, 0.8, 1.0 아예 안 준 거, 아예 양분 안 준 거, 0.6, 0.8, 1.0, 1.2, 1.4 이렇게 준 건데 가장 막대기가 높은 1.0이 자묘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실험 결과인 거고, 위에서 보면 런너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다소 높게 여름철 자묘 양분 주는 것보다는 다소 높게 이씨 관리를 하는 거가 모주 소질도 좋아지고 이듬해 자묘나 런너의 발생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양분을 주는 게 좋냐라고 실험을 했더니 10월 말부터 준 것이 그 이후에 준 것보다 묘 소질이 좋더라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양분이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런너 나오는 숫자 또 자묘 나오는 숫자가 일찍 준 게 가장 막대기가 높죠. 여기 이렇게 이 시기에 따라서 런너 나온 숫자 그 다음에 자묘 나온 숫자를 비교했는데 가장 높은 거가 일찍 양분을 준 거에서 효과가 좋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통 모주 저온 저장고에 저장하시죠? 저장하실 때 몇 도 저장하시나요? 항상 물어보세요. 실험 결과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딸기 시험장 결과입니다. 온도를 그냥 자연 월동시킨 거 0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5도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했던 결과인데 아무래도 월동을 시키다 보면 생존율이 100%가 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말라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물을 제때 못 줘서. 그래서 저온 저장고에 넣으면 말라 죽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응애약 같은 병해충 방지 안 하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몇 도에 넣느냐에 따라서 궁금하실 건데 0도에 넣어놔도 괜찮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온 저장고는 항상 재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도에 저장한 거가 가장 좋지 않을까. 마이너스 5도도 생존율은 100%이지만 런더 나오는 거나 자묘 발생이 마이너스 2도에 비해서 다소 낮죠. 그러니 마이너스 2도 저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마이너스 2도 저장을 할 때 내가 묘를 집어 넣으면 바로 마이너스 2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장고에 넣기 전에 정말 영하의 온도가 맞는지 물이라도 갖다 넣어놔서 어는지로 확인 한번 하시고, 마이너스 2도가 된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딸기를 넣는데 딸기모가 들어갈 때 너무 많이 쌓으면 밑에 거는 온도가 뚝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저장고에 집어넣고 하루 지난 다음 날 상토를 만졌을 때 빵빵 얼어 있어야 좋아요. 그게 만약에 바로 안 얼고 시간이 지연되면 저장하고 난 이후에 묘소질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얼도록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너무 많이 쌓지 않아야 되고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사이를 적어도 5나 10cm를 떨어뜨려서 냉기가 밑으로 바로 내려가게 그렇게 쌓으셔야 되고, 넣는 날은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마이너스 5도나 6도 넣어놓고
꽝꽝 얼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마이너스 이렇게 1도씩 올려주는 거죠.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3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2도 해서 쭉 가는 거예요. 물은 어느 정도 묻혀서 들어가는 거가 뭐가 유지되는데 유리하나 봤더니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오늘 이 물을 저장고에 넣겠다라고 하면 어제 물을 줘놓고 오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물을 뽑으려고 하면 오늘 물을 충분히 줘놓고 들어가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장 중에 곰팡이가 생겨요. 뿌리에 곰팡이가 생기면요, 이파리 아무리 좋아도 심어놓고 다 죽어요. 다 넘어가요. 곰팡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물 충분히 주시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런너가 갈변돼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런너 갈변이 병이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죽은 조직 부분이 병원균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런너가 먹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넣도록. 그러니까 오늘 물 줘놓고 뽑는 것보다는 하루 전에 주는 것이 적절한 습도 유지에 유리하다. 그러면 얼마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2월에 집어넣으면 12월, 1월, 2월, 3월 4개월까지는 안전하고 최대 8개월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8월 달쯤 남는 런너를 내년 모두로 좀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개월수로는 괜찮아요. 단점은 뭐냐면 딸기가 저장고에 들어갈 때는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러니 한여름에 뜨거운 상태에서 육묘한 모가 갑자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묘 자체가 자연 월동에 돌입이 된 상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12월 이후가 되겠죠. 그 상태에 들어간 애들이 다음 해에 모를 심었을 때 스트레스 없이 잘 활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딸기 아까 몇 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30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가장 적합한 온도 조건은 딸기는 중저온성이라 18에 23도가 가장 좋아요. 생육이 여기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는 생육 최고 온도가 30도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는 생육 최저 온도가 5도인 거고요. 만약에 5도 이하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예, 휴면에 들어가요. 그럼 휴면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깨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애가 타겠죠. 그래서 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10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0도 이상이 되면 딸기는 품질이 확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3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차광을 해준다거나 환기를 해줘야 되는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뿌리는 적합한 온도가 범위가 어디냐면 15도에서 18도가 뿌리가 크는데 가장 좋은 온도 조건이라고 해요. 그때 뭐가 잘 되냐면 양분을 주었을 때 양분 흡수가 잘 되는 조건인데 안 되는 온도 범위는 어디냐면 13도 이하, 25도 이상도 안 좋아요. 13도 이하에서는 뭐가 안 좋냐면 양분을 줘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토경은 문제가 없어요. 지온이 잡아주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고설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고설하시는 분들은 지온 13도 유지 가능하세요? 좀 힘들죠. 고설하시는 분들 그 배지 온도가 보통 그냥 공간 온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공간 온도 8도 잡으면 배지 온도도 8도까지 내려가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배지 온도가 10도 미만인 경우와 10도나 11도인 경우에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토경은 문제 없습니다. 배지 온도에 따라서 양분을 먹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데 8도에서는 양분을 줘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해가 뜨면 배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해가 뜨기 전에가 배지 온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 해가 질 때 배지 온도는 가장 높아요. 아침에 배지 온도가 올라가야 양분을 먹는데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8도에서 시작한 애들은 배지 온도가 올라가는 곡선이 야트막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10도나 11도에서 시작하는 배지 온도는 해가 뜨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해가 떴을 때 양분을 누가 더 잘 먹냐면 아침에 배지 온도가 높았던 농가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배지 온도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공간 온도를 낮추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계속 난방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분을 못 먹기 때문에 수확량의 차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그 외의 온도는 자료를 보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만 잠깐 볼게요. 벌이 18에서 22도, 그러니까 17도 이상은 되어야 활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벌통을 어디다 놓죠, 보통? 해 잘 들어오는 데다 놓으시죠. 그래야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벌들이 활동을 하니까, 벌들이 활동을 해야 기온가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우리가 보통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우스 들어가면 입구에 놓지만 가장 좋은 거는 거기보다는 한 10m 정도 안쪽이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서 벌들한테 벌 활동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벌은요, 딱 그 한 곳에 옮겨서 오게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자기 집의 위치를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찾으면 거기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벌통을 농약 준다고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위치를 바꾸면 벌들이 자기 집을 못 찾는데요. 그리고 또 일하다가 모자 같은 거를 벌통에다 벗어놨다 하면 자기 집을 못 찾는데요. 또 괜히 손수레를 그 옆에다 갖다 놨다 하면 못 찾고요. 그러니까 벌통 주변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휴면은 아까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휴면에 한번 들어가면 원래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휴면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다시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다 알고 보온관리는 잘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딸기가 꽃이 피어서 수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적산 온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적산 온도가 600시간이 되면 딸기는 수확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600시간이 1년 내내 동일한 건 아니고요. 겨울철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길어야 수확이 가능하고 온도가 높아지는 봄에는 그 시간보다 짧아도 착색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에 우리는 딸기를 빨리 따야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평균 온도를 높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가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낮의 온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밤의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냐 또는 낮의 온도도 오전하고 오후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딸기를 빨리 따냐 조금 늦게 따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의 광은 수확량 1%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광이 중요한데요. 겨울에 우리가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온도를 잘 맞춰주고는 있지만 온도를 아무리 잘 맞춰줘도 햇빛이 부족하면 딸기가 제대로 못 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어도 내 비닐하우스 비닐이라든지 낙엽보온 커튼을 어떻게 열고 닫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량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피복제를 뭘 쓰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투광량이 다 달라요. 혹시 여기도 피오필름 많이 쓰시나요? 네. 피오필름은 일반 그 P2에 비해서 투광량이 훨씬 좋죠.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겨울철에 온도가 낮은 시기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장점도 있고 투광량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광은 하우스 안에 다 추결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방열되는 열을 보온에 이용하는 장점도 있어요. 낙엽보온 커튼이 올라가면 아침에 올라가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냉기가 내려오는데요. 하우스 안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저렇게 낙엽보온 커튼을 올려버리면 이슬점 이하 온도로 떨어져서 잎이나 꽃에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하고 계시는 거 조조과온 해 뜨기 2시간 전에 미리 식물체 온도를 올려놓죠. 그러면 하우스 온도가 올라갈 때 하우스 온도하고 식물체 온도 간의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결로가 적어지는 장점이 있고 결로가 안 생겨야 잿빛이나 꽃곰팡이가 덜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낙엽보온 커튼을 열 때 뭘 고민하냐면 빨리 열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열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막 난방기가 돌거든요. 그러면 이 난방비 때문에 이
조금 덜 늦게 열어야 될까 아니면 햇빛 때문에 빨리 열어야 될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햇빛이 중요하죠. 그 다음 온도고. 예. 해는 우리가 임의로 조절 못 하잖아요. 온도는 우리가 난방비를 좀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광합성을 빨리 많이 해야 딸기를 따는 거니까 부족한 햇빛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중요해요. 부족한 온도는 난방비를 들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해가 뜨면 바로 여는 게 순서입니다. 비닐을 오래 쓰다 보면 먼지가 쌓여서 투각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확실히 딸기가 안 크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중국발 미세먼지 많은 해에 딸기가 안 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영향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냥 물이라도 쏘아서 먼지를 덜어주는 거가 훨씬 투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세척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세척을 한 것이 훨씬 투각률이 좋아지잖아요. 해가 지나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투각률이 물을 이렇게 위에서 쏘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걸 이용해서 딸기한테 유리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비닐 한 장이 몇 프로의 차광을 하는 효과를 보이냐면 보통 30% 정도 차광 효과를 보이는데 거기에 먼지까지 있으면 더 많이 차광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닐에서 물을 씻었더니 훨씬 그 투각률이 좋아졌고 그 다음 비닐에다가 터널까지 있으니까 투각률이 확 떨어진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닐 세척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고추를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우스 비닐을 물로 씻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이제 의무화하는 거죠. 보통 뭐 난방기 주로 쓰세요? 이거 5만짜리 주로 쓰세요? 10만짜리 주로 이거 많이 쓰세요? 더 큰 것도 쓰시고 보통 난방 저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하시는 분 계세요? 수막도 하시고 네 고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온수 보일러도 쓰세요? 온수 보일러는 거의 안 쓰고 그냥 저거 대포. 네네. 여기는 확실히 따뜻한 남쪽 나라라 난방을 조금 그 난방기가 좀 덜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요. 저희는 온수 보일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양액 재배 하시는 분들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 데워서 알루미늄 주름관을 베드 밑에 깔아서 방열로 공간 난방 하시고 저런 대포는 보조 난방으로 추가로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하세요. 근데 주 난방은 온수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조조가온은 대포 돌려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대포로 주 난방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침에 너무 많이 돌아서 CO2 농도가 5000ppm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안 좋고 딸기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막하시면서 대포로 하시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포만 가지고 난방을 주로 한다고 하면 조금 pH가 CO2 농도가 높은 거가 염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막할 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여기 투자력이 되는 거라고 물이 되는 거라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이 혹시 많으세요? 물이 많아요 혹시? 물은 밑에 토사가 매력을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가 전체적인 수막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하우스 안에서 온도가 낮은 데는 가장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창 부분에서 쏘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물이 부족할 때는 측창에서만 쏘아도 안에 가운데는 따뜻하니까 가장자리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야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쏘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족할 때는 옆에서 쏘는 걸로 인해서 수막의 효과를 보면서 냉해 피해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옆에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물량이 적은 데는 중앙에서 한 줄만 해가지고 추장에서는 그래서 두 줄이 들어가요. 호수가 양 자주 그러니까 물량이 좀 많다 보면 추장에서 두 줄만 써도 충분히 수확까지 될 수가 있고
물량이 뜨는데 가운데 예주만 들려서 그게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예, 그리고 그 수막 호스가 또 바늘이 몇 개가 뚫렸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서, 예.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정말 물이 적으면 그 바늘을 좀 덜 뚫어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물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바늘이 많이 안 뚫린 그 수막 호스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치마 비닐을 2중이나 3중에 한 번 더 떼는 것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기할 때 찬바람이 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넘어오도록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그 온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장비를 가지고 토경하시는 분들 두둑에서 온도를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우스 각골하고 그 옆에 거 이렇게 세 동을 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어디가 가장 낮을까요? 당연히 각고랑이.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각고랑은 유독 떨어질 때는 10도 이하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한 장 더 떼는 거가 저게 그 각고랑에 있는 딸기가 냉해를 좀 덜 받게 하겠구나. 비닐 한 장은 1도 잡아주니까요. 그리고 환기했을 때 바로 찬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또 잿빛 곰팡이 발생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건데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 한번 사면 2, 3년 쓰시잖아요. 여기 수막 그 패드에다가 이거 내려놨다가 다음에 또 끌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네,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균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 바로 인근인 딸기 두 농가가 경쟁하듯이 열심히 딸기를 따시는데 한 농가가 자기는 분명히 온도도 야간에 많이 잡아주고 똑같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저 집이 딸기를 많이 따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들 하우스에 있는 배겹상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낮에 평균 온도하고 밤의 평균 온도를 비교를 했는데 두 농가예요. 한 농가는 파란색, 다른 농가는 빨간색. 빨간색인 거 낮에는요. 빨간색과 파란색 농가가 온도 차이가 그닥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는 볼까요? 밤에는 한 농가가 유독 밤 평균 온도가 높아요. 그렇죠? 어떤 농가가 딸기를 많이 딸까요? 당연히, 그죠? 밤 평균 온도가 높으신 분의 지온을 봤어요? 파란색인 농가가 지온의 평균 온도가 훨씬 높죠.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빨간색 농가에 비해서 파란색 농가는 금권난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금권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온도가 지금 첫 번째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공간 온도가 이렇게 7도까지 7도. 이때가 언제였냐면 올 설날, 올 설 시즌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난방 열심히 했는데 난방기 열심히 돌아도 원하는 온도를 못 잡아주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지 온도가 낮았겠죠. 배지 온도가 낮다 보니까 양분을 똑같이 줘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고 그런 관리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딸기를 더 따고 덜 따고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를 높게 관리를 하는데 특히 야간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 그리고 배지의 온도를 낮지 않게 관리해 주는 거가 딸기를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지는 아는데 그 관리 그 유지가 어차피 그거로 연관돼 있잖아요. 여력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네.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렌즈를 조금 한 50%씩 렌즈라고 대장량은 많이 주고 렌즈는 그 뚜렷해지는 그 비용만큼 네. 대통령을 바꾼다, 민주당을 바꾼다.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러 지금 딸기 재배하시면서 CO2 공급하시나요? 일부러 하진 않죠. 그럼 부족할까요? 원래 하우스 환기 안 하면은 부족해야 맞잖아요. 환기 안 한 상태에서 작물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대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포의 연료가 뭐냐면 등유나 경유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화석 연료들의 연료를 연소를 시키면 열과 CO2와 그 다음에 다른 그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열은 난방에 이용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CO2는 CO2 공급원으로서 이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딸기 하시는 분들이 CO2 공급을 하지 않았어도 딸기에서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토마토를 한다거나 파프리카를 하는 농가들은 이거를 일부러 액화탄산을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고 계시죠. 왜냐면 그런 작물들은 온도를 이 대포 갖고 잡아줄 수가 없어요. 딸기는 고설하시는 분들이 10도 잡는다고 하면 막 놀래면서 10도를 잡지만, 토마토나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은 15도 이상을 잡기 때문에 저런 난방기 가지고 온도를 못 잡고 더 큰 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CO2를 다른 걸 이용해서 공급을 따로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대포가 있는 경우에는 네. CO2 같은 그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난방기들은 연료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다 설치가 연료가 되어 있어서. 네. 네. 그냥 배기가스는 그렇게 나가긴 하는데요. 그 대포를 쓰고 있는 농가에서 제가 CO2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일부 어떤 농가에서 보면은 그런 대형 오픈기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대포를 한 대씩 일부러 설치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예. 그거 봤더니 CO2 발생량이 조금이라도 더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고설은 특히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가, 토경은 미생물에 의해서 호흡에 의한 CO2 공급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설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CO2 공급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안 해도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공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습도 관리는 혹시 일부러 하세요? 겨울에나. 예, 근데 이제 정식 해놓고, 특히 올해도 약간 더웠지 않습니까? 건조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뭐 포구 시설을 한다거나 바닥에 물 뿌려준다거나 또는 베드 아래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물을 뿌려준다거나 이런 습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온도도 중요하다, 무슨 소리냐, 습도가 중요하다, 뭐 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예요. 왜냐하면 온도는 작물 광합성이라든지 생리 대사가 이루어지는 대사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 속도가 적합한 온도 조건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계 고온이라든지 한계 저온이 되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광합성 산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고온의 범위를 갖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도 중요해요. 습도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증산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증산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잎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야 뿔에서 빨아 먹는 거고, 물을 빨아 먹을 때 물에 녹아있는 양분도 먹는 거거든요. 먹어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게 하기 위해서 증산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면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증산에 효과가 있게 습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침에 습이 높은 것만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오전에 건조한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를 백엽산 같은 장비 또는 뭐 습고 온도계 같은 걸 하나 놓고 확인하시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작물을 응용 과학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습도가 몇 분 정도가 좀 해봤거든요. 바닥에 물뿌리기를 해봤는데 백엽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봐도 전혀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요. 바닥에 오전에 물을 뿌렸는데요. 습이 안 올라가요? 오후에 몇 시? 오후에 더울 때였으니까 뭐 한 11시에서 한 2시 이 사이에 시작한 거. 사실은 하우스 안에 습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네. 습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바닥에 물 뿌리는 것도 일부 가능한 게,
하우스 안에서 증발산량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증산이 잎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토나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증발보다는 증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증발도 분명히 효과는 있긴 하거든요. 습도를 올리는데 더 좋은 거는 증산이겠죠. 증산이 하우스 습도를 올리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증산을 많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관수량을 좀 늘려주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잎의 면적도 많이 있긴 해야겠죠. 그 다음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습도를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가니까요. 근데 바닥에 물 뿌려주는 거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더 건조하는 것은 막아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뿌려줬으니까 상대 습도가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 이게 아니라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습도를 유지해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증발만 가지고는 건조할 때 우리가 원하는 습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포그를 해주는 거를 권하고, 장비가 비싸서 그것까지 못해라고 하면 이제 차광을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차광해놓고 증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또 언밸런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녁에 야간 급액을 한번 하는 것도, 야간 급액을 하면 근압을 올려서 일액이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잎에서 나오는 증산량 때문에 습도를 조금 더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습도가 몇 프로 정도 있으면 제거 좋다고 합니다. 보통 75에서 80%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단동 안에서 습도는 굉장히 변화폭이 커요. 가장 좋은 그 수분 부족분이 3에서 8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더 좋은 거는요, 55%에서 60% 있을 때 수확량이 더 많았다고 해요. 뭘 의미하냐면 작물이 목마르게 관리하는 거죠. 목이 마르면 엄청 먹으니까, 먹으면 먹은 만큼 크니까. 요즘 보면 보통 밤에 하우스 내부의 습도 보면 거의 80% 정도 나요. 밤에 습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네, 낮에 기공이 열려야 되는 상황에서 낮에 상대 습도가 중요한 거죠. 포그를 어떻게 혹시 하세요? 포그 안개 분사를 해서 습도를 맞추잖아요. 포그 신설을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물이 잘 크는 것이지 습도 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습도 유지 하겠다라고 어떤 농가가 있었냐면 아침 10시가 됐는데 벌써 차광을 하더라고요. 온도가 올라오면 건조하니까. 그리고 미스트를 막 뿌리더라고요. 그 농가 잿빛곰팡이 와서 꽃대 다 꺾어냈어요. 이게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은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씩 해야 되는데,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습도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작물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지금 오전에 그렇게까지 떨어지죠. 예. 혹시 지금 아직 이화방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송년 나오는 데에서 티번 나오신 분들 계세요? 보통 1화방에서는 티번이 안 나오는데 2화방 나오려고 할 때쯤 잎에서 또는 꽃에서 티번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늘은 네. 대체적으로 티번이 나오는 대다수의 농가분들은 건조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엊그저께도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겨울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물량 줄여놓고 날이 뜨거워진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럼 이제 티번 바로 나오기 시작하죠. 물량이 결국은 어떻게 공급이 되냐에 따라서 티번 조절을 하는 건데, 내가 물을 똑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근압으로 야간에 한번 그러니까 야간 급액을 통해서 근압을 올려서 부족한 수분을 충당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간 급액은 매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그럼 가름하고